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 거, 이 복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형식 논리학과 변증법적 논리학, 형식 논리학의 원칙이죠. 일단 형식 논리학을 알려면 명제를 전제로 하니까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참것이 확실한 걸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 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동일률. 자기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는 자신이다. 자기 자신과 같다는 거죠. 사람은 항상 사람이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사람이 죽어도 사람인지, 그죠? 돼지는 돼지다. 근데 돼지가 다 잘게 쪼개가지고 고기를 팔 때 돼지인지. 근데 동일률은 돼지는 돼지다. 사람은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순율은 A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옳지 않다. A는 항상 A라는 거예요. 돼지는 항상 돼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변증법에서는 어때요? 아까 말한 대로 돼지가 죽어서 고기로 팔릴 때 과연 그게 돼지인가? 자, 배중률은 명제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명제가 두 개인데 두 개가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겠죠.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명제가 있으면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일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는 참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 되겠죠. 이게 배중률입니다. 충족률은 알 필요 없고 복잡하니까. 자, 변증법적 논리학 방금 제가 얘기했죠. 변증법적 논리학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A가 아닐 수가 있어요. 원시 공산제가 아닐 수가 있죠. 원시 공산제 말기에는 생산력이 발달해서 사유재산이 되면서 노예제로 전환되죠. 변증법적 논리학은 개념과 조건에 따라서 A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노예제 말기도 노예와 농내가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철수는 남자이거나 자, 여성이죠. 여성 아니면 남자죠. 이게 배중률인데 철수가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이 아닐 수도 있고 남성이 아닐 수도 있죠. 사방지 말했죠. 혼성이나 간성 태어날 때 성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그랬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과 조건에 따라서 변증법적 논리학은 형식 논리학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증법, 우리가 알고 있는 변증법이라는 건 대화라는 거죠. 대화술이에요. 대화술. 두 사람이 서로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일단은 수용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전제를 부정하는 거죠.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대화술이에요. 다양한 대화술의 방법이 있는 거죠. 서로 반대되는 입장들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느 한쪽이 이기거나 아니면 타협을 하거나 이런 대화술. 동서고금에다 다 활용됐다 그랬죠. 그래서 두 명의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동양에도 이런 변증법적 대화술이 있었는데 그리스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 소피스트들이죠. 소피스트들은 말로 먹고 산다 그랬죠. 오늘날 변호사와 같이 웅변을 잘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궤변이죠. 궤변을 많이 해서 이 궤변이요. 그래서 변증법은 이런 궤변론자들의 대화술일 수도 있고 철학적 논리로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소피스트의 궤변을 비판하면서 변증법을 철학적 원리로 발전시켰는데 이 변증법이 철학적 원리인데 결합하는 거는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같은 관념론, 즉 변증법적 관념론이 되겠죠.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유물론, 변증법적 유물론이 되겠죠. 그래서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이
막스가 자기가 혼자서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대립되니까 서로 파괴, 건설, 균형을 반복하면서 만물의 운동을 설명하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물론적 변증법이죠. 그 나중에 나와요. 그 원자론에서 데모크리토스 에피쿠로스로 넘어가는 변증법적 관념론의 엘레아파의 제논이 있죠. 이 제논도 이 궤변, 소피스트의 궤변을 비판했다 그랬죠. 그래서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 아킬레스는 먼저 출발한 거북이를 초월할 수 없다. 다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야. 근데 궤변론자 소피스타는 이거를 증명하죠. 그래서 소피스트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논의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논이 이런 주장을 한 거는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소피스트는 증명한다. 그래서 제논의 역설이라다. 소크라테스의 대화술, 변증법적 대화술이죠. 대화술. 질문을 하는 거, 스무고개처럼 언어로 계속 질문해가지고 스스로 상대방이 자기 왜 처음에 주장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대화술. 이 대화술을 삼파술이라고 했어요. 왜요? 산모가 애를 낳듯이 상대방이 자기 스스로 잘못된 걸 깨닫고 진리를 찾아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삼파.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삼파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끔 소크라테스가 도와주는 거, 삼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소크라테스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소크라테스는 영혼이 있어 윤회를 해. 수백 번, 수천 번을 윤회를 하면서 수많은 지식을 공부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까먹고 있어. 전생에 배운 거를. 소크라테스는 그 전생에 배운 지식과 진리를 깨우쳐주게 하는 삼파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삼파, 기억을 되살리게 해준다. 상기술이라고 했다는 거죠. 플라톤은 어때요? 이런 그 변증법을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발견하는 최고의 학문으로 변증법을 했다고 그랬죠? 변증법.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건 이제 그 진리가 일종의 이데아, 본질인데 이 변증법을 교육을 한 사람, 나중에 나오는데 플라톤의 국가에서 나오는데 어릴 때부터 유아기부터 공부를 해서 50살 되면은 공부가 끝나는데 50살에 마지막 하는 공부가 이 변증법적 논증이에요. 이런 변증법. 이거를 하게 되면 본질, 즉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선언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현자가 되죠. 그래서 나라의 통치자, 현이 될 수 있다. 변증이 최고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변증법은 중세에서 이어받아서 논리학으로 일정이었죠. 칸트. 칸트는 변증법은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말장난이다 이거지. 개념과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칸트는 이 변증법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칸트에 반해서 헤겔은 이 변증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서로 모순된 주장이 서로 싸워가면서 하나를 극복하거나 조화를 이루는 그 과정을 중요시 했어요. 그래서 헤겔의 변증법, 자기를 부정하고 또 다른 자아가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린애가 자기 의식이 없다가 의식이 있고 발전 과정, 이거를 헤겔은 의식의 발전 과정, 의식이 발전해서 인식이 되고 이성이 되고 논리가 돼서 절대 이성으로 하는 게 최고의 그 발전 단계예요. 그래서 낮은 차원의 의식이 절대 이성이 되는 것, 가장 높은 차원. 헤겔은 가장 높은 차원을 뭐라 했냐면 개인, 가족, 사회, 국가. 국가가 바로 절대 이성, 혹은 나폴레옹과 같은 영웅이 절대 이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헤겔은 정반합으로 가는 거죠. 정반합이라는 건 어때요?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의식이 없죠. 그래서 의식이 없는데 유아기 때 자기 의식이 생기죠. 의식이 없는데 의식이 생겼어. 반대죠? 의식이 생겼어. 유아 의식이 생겼어. 이제 이 의식은 아주 낮은 의식이죠. 그래서 5살, 6살이 되면은 자의식이 생기죠. 주장이 생겨요. 주장이. 한 단계 더 높아가지고 계속 정반합이 반복되는 과정을 한 거예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헤겔의 관념론적
변증법을 유물론적 변증법으로 전환했죠. 물론 마르크스는 유물론적 변증법을 아까 헤라클레이토스나 데모크리투스와 같은 원자론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특징은 자연과 사회의 사유, 사고 과정이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그리고 사고 과정의 일반적인 운동 법칙으로 변증법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모택동의 모순론과 실천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순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어요. 모순. 뭐 아시는 분 있겠죠? 모순이 무슨 뜻인지.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창모와 방패 순을 써서 모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순이라는 말은 한비자라는 책이 있어요. 한비라는 사람이 쓴 이제 여러 가지 이 법과 사상의 책인데 거기에 난세편에 나온 얘기예요. 자, 요거를 우리 함경남 동지가 읽어봅시다. 초나라 사람 중에 방패와 창을 파는 자가 있었다. 그가 방패를 칭찬하며 말하였다. 내 방패는 견고해서 그 어떤 물건으로도 뚫을 수 없다. 그리고서는 창을 칭찬하며 말하였다. 내 창은 날카로워서 그 어떤 물건도 뚫을 수 있다. 누군가가 말하였다. 그럼 당신의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대답할 수 없었다. 네, 그래서 뚫을 수 없는 방패, 그죠? 뭐든지 뚫는 창은 한 세상에 양립할 수가 없죠. 여기에서 나온 얘기. 그래서 모순이라는 게 이래. 그래서 한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비자에 대해서 한비라는 사람은 이름이고 자가 붙은 거는 이 공자, 우리가 아는 공자 있잖아요. 그게 고유명사인데 보통 명사로는 공자라는 뭐냐면은 귀족을 말하는 거, 귀족. 플라톤처럼. 다 이게 춘추전국 시대가 귀족 철학인, 귀족들이 철학을 만들었어. 우리가 뭐 어때요? 그리스 철학도 다 귀족들이 만들었죠. 플라톤도 다 귀족이고, 대부분 다 귀족들이 공부를 해서 그때 했잖아요. 그래서 동서공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귀족의 지식인들이 만든 게 이제 철학인데, 그래서 이 공자라는 거는 춘추전국 시대의 귀족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비는 기원전 280년 전이니까 소크라테스가 태어나고 나서 한 100년 이후에 태어났네. 그죠? 유교의 비현실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모순이라는 말을 쓴 거는 유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를 비판하기 위해서 모순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법과 사상, 법과 사상이 뭔지는 쉽죠. 그죠? 법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가장 가난한 약소국에서 왕의 서자, 왕족, 귀족으로 공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비자, 그럼 이름이 한비인데 그랬으니까 어때요? 자작, 남작 이런 것처럼 붙이는 그런 의미예요. 계급적으로 붙인 공작, 백작. 그래서 한비자 이렇게 된 겁니다. 왕의 서자로 태어나서 부국강병으로 조그만 나라 약간 이제 부국강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춘추전국 시대는 왜 이런 사상이 발달했어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수많은 나라들이 어때요? 서로 흥망성쇠를 이뤘으니까 거기서는 양육강식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자가 되고 강해질 수 있을까가 온갖 그 철학이 다 백가쟁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자, 요거는 우리 박건영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군주가 백성을 통제하는데 사용하는 공개적이고 자세한 규칙, 법, 백성과 신하를 굴복시키는 힘, 셋, 법을 행하는 수단, 즉 신하들을 이끌어가는 방식, 술 등을 주장했다. 그래서 법과 사상이 법만 주장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죠.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는 왕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네, 그죠? 공개적이고 자세한 규칙, 법. 왕이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경국대전, 조선시대 때 경국대전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법.
유럽이나 이런 데는 중세시대 때는 공개적이고 자세한 법이 없죠. 또 법이 있더라도 귀족들만 알고 있었어. 인민들한테 안 가르쳐줘. 왜냐면 인민들한테 법을 가르쳐주면 법을 피해서 회피한다고 그래가지고 법망을 피한다 안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은 공개적이고 자세한 법. 우리가 이것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힘. 그 법을 이끌어가는 수단인데 신화를 이끌어가는 술. 여러 가지 이제 이 통치술, 그죠? 인재술, 여러 가지 술을 말하는 거죠. 법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자기 나라 임금에서 거절됐는데 이 법 만능주의야. 법 만능주의. 그리고 엄격한 법을 주장했어요. 예를 들어서 멀쩡하게 시장에 가가지고 두 발로 걷지 말고 한 발로 땡땡땡땡 하라 걸어. 누가 그걸 지키겠어요? 안 지키는 사람은 처벌하는 거야. 그러면 그 처벌이 무서워서 그 땡땡땡 한 발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법은 무조건 지켜야 돼. 법 만능주의야. 근데 또 이제 노예 해방과 같다는 급진 정책도 주장했고 어쨌든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 법과 사상, 그러니까 이제 엄격한 법을 집행하는 이 사상을 옆에 있는 강국인 진나라, 진나라가 뭐예요? 춘추전국 시대에서 진나라가 중국을 처음 통일한 나라죠. 이 진나라가 이 법과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비를 얻으려고 그 나라 한비가 있는 하늘을 침공했는데 음모에 휘말려서 같은 동문이에요. 이사의 음모에 휘말려서 이사가 한비를 시기 질주했답니다. 그래서 음독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가의 보통 보면은 성악설, 순자의 성악설, 인간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속된 말로 주먹으로 때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우리 이한국 동지가 읽어봅시다. 한비는 선악의 주관적인 측면보다 생존 본능, 이익 추구, 약육 방식 등 자연과 생명체의 본능이나 자연의 이치, 즉 생리를 강조했다. 유교의 윤리보다 현실을 앞세운 것이다. 한비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영리한 자, 강자와 개인을 통제해야 한다. 예. 우리 유튜브나 쇼츠 보면 제일 인기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 있는 초원지대, 그죠? 아프리카에 있는 초원지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동물들에 관한 것들이죠. 그런데 갓 태어난 사슴의 이쁜 사슴이 엄마가 막 울부짖는데 하이에나가 그 사슴의 새끼를 죽여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야 저거 힘센 새끼가 약한 거를 죽이니까 저건 부도덕한 거다 그래가지고 하이에나를 총으로 쏴주면 그게 정일까요? 그게 정이에요? 아니죠. 물론 인간 세상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생존 본능, 그리고 이익의 추구, 양육 강식 등 자연과 생명체의 본능이나 자연의 이치, 섭리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걸 인정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악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원래 인간은 선악이 없다는 거지. 선과 악이 없다는 거지. 자기의 본능에 따른다는 거야. 그 본능 중에 하나는 생존 본능도 있지만 어때요? 인간의 경우에는 재산에 대한 이익이죠. 사리죠, 사리. 이 사리가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이익, 사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악살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성악살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은 자기 본능에,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본능에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게
그 일반적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호랑이가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는 게 맞지. 그거 안 된다고 해서 호랑이를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죠. 근데 인간사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이한국동주가 크고 등치가 좁다고 해서 나를 맨날 때리는데 내가 맨날 맞고 있어야 되겠어? 그런 거 자연에서는 맨날 맞고 있겠지만 그건 아니잖아. 그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그래서 한비에 따르면 바로 인간관계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그 영리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사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강한 사람이 약자를 때리겠죠. 그리고 집단의 개인들은 어때요? 자기 개인 물품만 중요시하고 집단의 물품은 중요시 않겠죠. 심지어 저 공원에 화장실 가면 휴지 두루마기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야. 가만 놔두면 안 되고. 강자와 영리한 자와 개인을 통제해서 어리석은 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또 이 사람은 이제 세상 일은 한 사람의 지혜로서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지혜, 그죠? 다중이죠, 다중의 지혜, 여론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비가 이 모순이라는 말을 이 얘기를 했는데, 유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의한교로서 유교의 어떤 부분을 비판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비에 따르면 유가는 유교죠. 한비가 유교만 비판한 거 아니에요? 도가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법가만 맞고 다른 거는 다 잘못했다고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논리가 모순이라는, 즉 변증법적으로 비판한 거예요. 너의 가정은 이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다. 그러면서 이런 유학은, 자, 여기 나오는 거는 다 한비자에서 나오는 고사성어를 말하는 거예요. 현란한 말솜씨로 이 유가, 그죠? 유학자들은 다 여기서 옛날에 이 당시에 춘추전국의 학자들을 어때요? 다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러죠. 과거로 되는 게 아니라 북구 강병책을 왕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똑같네. 그리스 소피스트라 설교해가지고 그게 쓸만하면은 그 왕한테 채택이 돼가지고 신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그렇게 하려고 이제 온갖 학파들이 그 왕 앞에서 이제 자기의 북구 강병책을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란한 말솜씨로 현혹을 한다. 조삼모사가 뭔지는 알죠? 네. 전부 다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침과 저녁 하루 7번 먹이를 원숭이한테 주는 거는 다 똑같은데 순서만 바뀌어가지고 그죠? 사기를 친다는 거죠. 그래서 한비가 유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거예요. 유교에서는 지상낙원 파라다이스를 요순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순시대에서는 왕도 몸소 농업에 종사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야, 왕이 농업에 종사하는 게 그거는 경제 발전이 낮아가지고 왕도 먹고 살으려고 한 건데 그게 무슨 좋은 거냐. 춘추전국 시대에는 왕은 농사도 안 짓고 또 여러 귀족이나 학자들도 공부만 하고 하는데 모두 다 먹고 살려고 농사를 질 수밖에 없는 요순시대가 무슨 그게 유토피아냐. 경제 발전이 낮은 시대다. 니네 그런 데 가서 살아봐라. 좋겠냐.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때? 원시공산제. 와, 원시공산제. 공산자가 들어가니까 좋을 것 같죠? 원시공산제가 좋아요? 생산량이 너무 낮아가지고 포로를 잡으면 포로가 자기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죽이든지 아니면 그렇지 잡아먹기도 하잖아. 그죠? 원시공산제. 공산주의를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생산량이 너무 낮아가지고 너무 비참한 사회죠. 그렇게 비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판하는데, 요순시대의 예법, 요순시대의 법을 지켜야 된다. 요순시대는 지상낙원이기 때문에 그때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자 가라사대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비가 말하기를 야 요손시대의 법은 그 시대의 법이고 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의 법으로 바꿔야 된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법을 계속 주장하지는 것. 시대에 뒤떨어진 학문과 주장을 하는 거는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거를 또 고사성어를 만들었죠. 각주국어 무슨 뜻이? 각주국어의 무슨 뜻이에요? 응? 각주국어 무슨 뜻이에요? 이 주가 배주자고 각은 조각한다고 구자는 구한다는 거고 검은 검자니까 각주국어 몰라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을 단도겠죠? 저기 잊어버렸지 물에 빠졌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다음에 오겠다고 다음에 와서 이 칼을 꼭 찾아야겠다 가지고 표시를 했어. 어디다 표시했어? 배에다 표시한 거야. 그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세월은 이렇게 물처럼 흘러가는데, 그죠? 세월은 물처럼 흘러가고, 배도 그 물 위에서 흘러가는데, 배에다가 그거를 표시해놓고 찾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야.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공자, 과라사대, 이러면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저 운동권에서도 맨날 하면은 뭐, 마르크스가 어떻고, 레닌이 어떻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마르크스, 레닌이 저기 다시 살아나면 그 사람들 뺨따기 때릴 거예요. 마르크스, 레닌이 그럴 거예요.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임마 우리 시대에서 이런 조건에서 내가 이런 법칙과 이런 주장을 했는데, 니들이 내 제자라면 내 주장을 잘 본질을 깨닫고, 니네 시대에 맞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새로 해야지, 막 100년 전 얘기를 지금 그대로 적용해? 이 무식한 놈들 아무튼 귀싸대기를 한 대씩 때릴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운동권에서는 어때요? 막스 시대, 레닌 시대 글을 놓고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들 있죠. 뭐 선거 불참론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막스 시대, 레닌 시대에도 선거 불참론을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썼잖아요. 근데 공산당 선언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계속 여러 나라에다가 공산당 선언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5년 후에는 예를 든다면, 5년 후에는 영국판, 20년 후에는 이탈리아판, 30년 후에는 러시아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나라로 번역을 할 때마다 막스하고 엥겔스가 서문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공산당 선언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오늘날과 맞지가 않다. 근데 그 정신, 중요한 부분은 아직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 내용은 시대에 맞지 않다. 막스도 시대에 맞지 않다고 그랬는데 막스 레닌의 얘기를 그대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회를 번역하는 사회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막스 레닌의 텍스트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스 레닌주의자와 막스 레닌을 공부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막스 레닌주의자는 막스와 레닌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이해해가지고 오늘날에 맞게끔 막스 레닌주의를 구체적으로 자기 조건에 맞게끔 적용하는 것. 그래서 혁명을 해야 하는 사람이 막스 레닌주의자고 막스 레닌을 공부하는 사람은 옛날에 막스와 레닌이 어떻게 말했다는 거를 막 읊조리고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마치 그 막스 레닌 그 글자 그대로 해가지고 오늘날 현실에 무슨 혁명 전략가인 것처럼 말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바로 이게 각주국엄이에요. 요순의 시대의 법은 그 시대의 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의 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재밌는 말이 있는데, 자, 요거는 다시 또 우리, 한기남 동지가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정의와 인의를 베푸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없는 일이므로 어리석은 농부가 나무 부르터기 옆에서 토끼가 부르터기에 머리를 받쳐 죽는 것을 기다리는 것, 수주대토, 즉 요행수나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네, 이것도 아주 너무 재밌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유교는 사람이 착하다 그러잖아요. 중요도 얘기하고 인을 베풀라 이런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어느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 근데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착하고 정의와 인의를 베풀어서,
이 사회가 그렇게 잘 돌아가는 거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한두 사람은 그럴 수가 있겠지만, 이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러한 도리, 그죠? 도리를 실행하는 거는 매우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를 인간이 인의와 정의를 하는 도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한다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데, 어느 정도 어리석냐면은, 여러분 가다 보면은, 제가 있잖아요. 진주에서 박사 논문 받을 때 진주에서 살았었는데요. 진주 남강을 어느 날 저녁에 걸어가는데, 강변에, 진짜 8천만원 고기가 강변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저기에 있더라고. 김치에. 둔치는 아니고 하여튼 물이 바닷가처럼 해변은 아니고 강변에 떨어져 있더라고. 진짜 팔떡팔떡거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잡아먹을 수는 없고 들어가지고 다시 던져줬는데 옛날 사람이 먹겠잖아요. 그런 일은 자주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자주 일어날 줄 알고 내가 또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거기서 기다리면 어때? 내가 바보 같은 놈이죠. 바로 이걸 말하는 거야. 어리석은 농부가 어느 날 가다가 나무 그루터기에서 거기에 머리를 박혀가지고 죽은 토끼를 발견했나 보지? 그래서 그게 또 일어날 줄 알고 거기서 기다리는 걸 이걸 수주대토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죠? 나무를 지키고 뭘 기다려? 토끼를 기다린다. 요행수나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유교는 이렇게 비현실적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비현실적인 논리를 이렇게 모순이라는 거죠? 그죠? 모순이라는 논리, 당신의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잘못됐다는 거를 이렇게 대화로서, 글로서 증명하는 게 변증법인 거죠, 이것도. 자, 요것도 재밌는데, 이거 이제 이영국 동지 읽어봅시다. 한비자도 비현실적인 논리를 논박하기 위해 양자의 대화술을 사용한다. 유가, 국가 등 다른 학파의 논리적 모순을 공격하는 주체는 모순의 사례에서 나오는 흑자이다. 이 흑자는 기존 학파의 모순을 통과하는 한비 자신이다. 마치 상파술과 상기술을 통해 상대방의 논리적 모순을 각성시키는 소크라테스와 대화법과 유사하다. 그러니까 아까 못 봐봐요. 그 사기꾼 상인이 야, 이창과 이 방패 하면서 막 사기를 치니까 거기 있던 한 사람이 혹자라고 그래, 혹자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상인과 혹자가 대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교에서 그러겠죠. 유학자가 야, 요순 시대에는 지상 낙원이었어 이렇게 말하니까 한비가 이제 반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세상의 통치나 돌아가는 거는 도덕, 충효 이런 걸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 한비가 그거는 실제로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면서 그 비판하는 사람이 혹자죠. 혹자. 이 혹자가 한비 자신이겠죠. 만약 소크라테스가 마치 대화로 상대방을 설복시키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잘하. 이게 우리가 왜 한비자를 자세하게 하냐면 바로 모순이라든가 변증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이라든가 사회적 법칙, 논리 같은 거는 누가 발명한 게 아니라 인간의 문명이 있는 곳에는 존재해 왔다는 거예요. 동양에도 있었고 서양에도 있었고. 다만 우리는 서양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서양 학문만 배웠기 때문에 마치 변증법적 논리학은 잘 모르는 사람은 마르크스가 만든 걸로 생각하고 좀 알만한 사람은 그리스 때 나온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나 이집트나 중국이나 어디에나 이런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 특히 두 명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통해서 서로를 이겨먹거나 아니면 타협을 하는 이러한 대화술은 동서고금에 어디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변증법적 논리, 즉
변증법적 대화술은 동서고음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존재해왔다 이거예요. 그 중에 특수한 것들이 그리스에도 있었고 추르저국시도 있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순이라는 게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순론, 주로 이제 모특동의 모순론인데 요거는 이제 좀 어려우니까 하나씩 천천히 봐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항국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사물과 모든 가정에 다양한 모순이 있다. 모순에는 음양과 같이 하나의 사물 안에서 존재하는 내적 모순과 남녀와 같이 별개의 사물로서 존재하는 외적 모순이 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모든 운동과 발전은 사물의 내재적 모순, 대립을 기본 동력으로 삼는다고 본다. 자본주의를 하나의 단위로 보면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은 내적 모순이다. 하지만 개별 자본가와 노동자의 인식에는 마치 외적 모순처럼 보인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다양한 모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첫째, 플러스 마이너스는 하나의 물건에서 가지고 있는 성질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보통의 것들은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형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플라스틱을 막 문지르면은, 그죠?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자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라 같은 거는, 하나의 사물에 존재하는 내적 모순, 혹은 우리가 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함경남 동지가 되게 착해 보이지만 함경남 동지의 마음속에는 착한 마음만 있겠어요? 아니죠. 악한 마음도 있겠죠. 보살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누구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모든 사람은 그런 마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시기에 어떤 조건 때 그런 게 나오는 거. 이와 같이 그런 것들이 이제 내적 사물 안에 존재하는 두 개의 상반되는 속성이 대립하는 현상. 이거 내적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남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도 하나의 존재죠. 여자도 하나의 존재. 이와 같이 별개의 사물로서 존재하는 외적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도 어때요?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은 서로 결합해서 자식도 낳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맞아.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내적 모습보다는 외적 모습보다는 내적 모순을 중요시하죠. 근데 이 내적 모순과 외적 모순이라는 거는 시각에 따라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보자면 내적 모순을 기본 동력으로 하는데 자본주의를 하나의 사회사로 본다면 자본주의에서 계급투쟁,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은 뭐예요? 내적 모순이죠. 그렇잖아. 자본주의를 하나의 사회 구성체라고 본다면 사회 구성체의 하나의 두 개의 구성 요소가 대립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개별 자본가와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자기 자신의 모순이 아니라 나 자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와 나가 대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외적 모순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준에 따라 내적 모순과 외적 모순이라는 게 절대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어려운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 박건영 동지가 해봅시다. 하나의 사물 내에서 모순되는 두 개의 측면 혹은 모순되는 두 개의 존재 중 주의한 측면과 부차적인 측면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처럼 지배하는 쪽이 주의한 측면이고 노동자처럼 지배당하는 쪽이 부차적인 측면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말기에서 사회주의로 진행될 때는 노동자가 주요한 측면이고 자본가가 부차적인 측면이다. 자, 봅시다. 이제 내적 모순과 외적 모순이죠. 하나의 사물에서 들어있는 건 이제 내적 모순이죠. 두 개의 사물에 쓰는 건 외적 모순인데 그 중에서 지배적인 거, 우세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차적인, 물론 균형적인 거죠. 사물이 균형을 갖고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균형을 이렇게 되면 플러스가 강해지든지 마이너스가 강해지겠죠? 이게 바로 이제 주요한 측면과 부차적인 측면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통상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때요? 자본가가 왕이죠? 응? 그럼 우리 한국전쟁 때 봅시다. 한국전쟁.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 호남평화를 봅시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주와 소장론이 있으면 누가 더 우세해요? 지주가 우세하죠. 근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인민군이 거기를 점령했어. 그래가지고 소장론한테 빨간 한 장 차주게 되면은 누가 더 우세해요? 소장. 심하면 인민군이 죽인 것보다도 평상시 열받은 소장론이 지주 죽인 경우가 더 많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질서를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잘 돌아갈 때는 자본가가 지배하지만, 그죠? 자본가가 주요한 측면이 노동하지만, 세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자본주의 말기라는 건 뭐냐면, 이제, 기술 발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중소 자본가들은 다 없어지고, 이 독점 자본만 있는 거야. 세상이 다 이제 자동화 시스템, 인공지능, 스마트 공장. 그래가지고, 부를 소유하는 것, 몇 명 안 돼. 그죠? 그러면 어때요? 1%가 99%인데, 독점 자본주의가 극단이 되면 아마 1000명 중에 1명이 자본가고 999명은 노동자로 살아야 돼. 그 1명이 자동화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자동차든 인공지능이든 뭔 거를. 그죠? 그러면 어때요? 그 999명이 가만히 안 있겠죠. 물론 독점 자본가가 사회보장제도 하고 돈도 주고 하면은 가만히 있겠지만 돈 안 주고 하면 가만히 안 있죠.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자본주의 말기에서는 노동자가 주요한 측면. 왜냐면 노동자가 999명이니까 민주주의로 하게 되면 제대로 이 노동자들이 제대로 사상의식이 갖고만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노동자가 주요한 측면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두 개의 대립되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지배적인 거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함계남 동지도 봅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자 간의 모순이 기본 모순이고 노동자와 자영업자, 자영업자와 대기업의 모순은 부차적인 모순이다. 독점 자본과 영세 자본의 대립은 노자 간의 계급 투쟁에서 격렬하지 않고 노동자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하기도 한다. 자, 계속 어려운 개념들이 계속 나와. 기본 모순이라는 거는 그 사회 구조의 주요한, 그죠? 사회 구조에서 본질적으로 생겨나는 모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어때? 주요한 계급이 노동자와 자본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 모순은 노동자와 자본가. 그러면은 중세사회에서 기본 모순은 누구와 누구에 되겠어요? 중세에서는 영주와 농노가 되겠죠. 그리고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주와 노예가 될 거라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기본 모순이에요. 그런데 자본주의사에서는 다양한 계급이 있죠. 그리고 노동자도 다양하게 계층화되잖아요. 그죠? 스탁 옵션 받고 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이름 말하면 뭐한데, 우리 동지의 그 형제는 스탁 옵션 받아가지고 연봉이 20억이래. 노동자인데. 노동자지, 그 사업가도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노동자 내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고, 아니면 노동자와 자영업자, 자영업자와 대기업, 이런 게 서로 갈등 관계가 있죠. 그죠? 자영업자와 대기업 갈등 관계죠. 프랜차이즈,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이 대리점주를 착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이제 부차적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크게 보면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립하는데 그 안에도 이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독점 자본과 영세 자본은 자기들끼리 싸우지만 어때요? 노동자와 자본가만큼 격렬하게 싸우진 않죠.
그리고 지들끼리 싸우다가도 어때요? 노동자에 대해서는 공동대응을 하죠. 뭘 할까? 자, 영세자본은 이제 편의점 대리점 주인이라고 합시다. 독점 자본은 CJ라고 합시다. CJ 독점 자본과 편의점 주인이 노동자에 대해서 공동대응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뭘로 공동대응할까? 이구동성으로. 지들끼리는 막 싸우죠. 이윤을 서로 더 가져가려고. 근데 그렇지, 맞습니다. 야, 이거 박수 쳐줘야 돼. 그래, 이놈들이 싸우다가도 둘 다 뭐자 그래? 야, 최저임금 많이 올려가지고 장사 못 해먹겠다. 그죠? 바로 이런 거. 공동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급 분석을 통해서, 노동자는 크게, 그죠? 크게 자본가와 이 선을 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요? 자영업자와 같은 영세 자본을 활용을 해서 독점 자본을 포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한국에 영세 자본이 얼마나 많아요? 자영업자가. 몇백만 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이제 계급과 계급 간의 대립과 계급이 계급 간에 서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영세 자본은 어떻게 했어요? 노동자를 통해서 독점 자본을 견제하려고 했겠죠. 무슨 말이에요? 노동조합이 어때요? 이 프랜차이즈 독점 자본이 이윤을 가져가는 거를 어때요? 낮추려고 하면 거기엔 동의하겠죠. 자기 목 커지니까. 그러면 아마 밤에 그럴 거야. 야, 너 걔한테 100원 독점 자본한테 100원 뺏어오면은 뺏어온 것 중에 20원은 내가 너한테 줄게. 그렇게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단순한 노동자와 자본 간의 대립과 주도권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부차적인 측면에서도 이러한 주도권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박건영 동지가 읽어봅시다. 주요 모순은 개인, 정당, 계급, 민족 등 모든 주체나 주체적 집단이 당면한 현실, 즉 특정한 단계에서 지도적, 결정적 역할을 하는 최우선 당면 과제이다. 제국주의 국가에서 기본 모순과 주요 모순은 모두 계급 모순이다. 하지만 제국주의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식민지의 경우 민족해방처럼 먼저 해결해야 할 당면한 모순이 주요 모순이다.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면 그냥 어느 사회의 다수가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게 주요 모순이에요. 그 주요 모순과 기본 모순은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봅시다. 영국,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 이런 나라, 이거 제국주의 국가죠. 영국에서 민족 문제 있어요? 물론 이제 아일랜드 문제 있지만 별로 영국 전체 국민에 가는 건 아니죠. 미국도 마찬가지. 인종 문제가 있지만 전체 미국의 유권자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인종 문제를 가장 당면하게 해결해야 될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그렇죠? 계급 문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국주의 국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 제국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 노자 간의 모순이 이게 기본 모순이자 주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NLPD가 없겠죠? 미국에 NLPD가 있겠어요? NLPD 없지. 영국에 NLPD가 없지. 물론 이제 영국에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지. 아일랜드 문제. 그죠? 북아일랜드, 남아일랜드 그런 거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영국 전체적으로 볼 때 영국의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민족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에서는 발전된 제국주의국가, 다른 나라에 지배당하지 않는 제국국가에서는 이 계급 모순, 노자 간의 대립이 기본 모순이자 주요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NLPD 같은 대립이 심하지 않죠.
그런데 제국주의에 지배받고 있는 식민지, 그죠? 제국주의에 지배받고 있는 식민지. 일제시대 때. 자, 일제시대 때가 그 자본주의일까요? 아니면은 봉건제일까요? 그걸 이제 뭐 일부는 그 봉건제라 그러고 일부는 자본제라고 하죠. 일부는 자본제라 하는데 근데 일제시대 때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뭐 저기 사회주의 혁명 이런 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일본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거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죠? 해방되는 걸 먼저 생각하겠죠. 그게 바로 다수의 그 구성원들이 당면 가지를 하는 게 바로 이 주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의 경우에는 기본 모순은 식민지라도 어때요? 기본 모순은 자본주의적 모순이죠. 뒤에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식민지가 중세시대 식민지가 아니죠. 자본주의 시대의 세계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식민지잖아요.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에 의한 거고 계급 모순에 의한 거니까 기본 모순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는 계급 모순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제국주의 쟁탈전 때문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식민지도 기본적으로 기본 모순은 이 계급 모순, 자본주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요 모순은 즉 일제 식민지하의 그 인민들의 당면한 요구사항은 민족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기본 모순과 주요 모순이 분리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기본 모순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주요 모순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갈등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그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로 생각하는 사람 있죠. 신식민지, 대리 통치,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기본 모순. 그 사람들이 자 NL이 기본 모순을 부정할까요? 민족 해방파가 자본주의 모순을 부정하나요? 아니죠. NL도 노동운동 안 해요? 더 많이 하잖아. 민주노총 정치 안 했잖아. NL도 기본 모순이 계급 모순이라는 거 인정해요. 근데 당면에서 그죠? 당면에서 해야 될 거를 통일이라든가 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식민지적 상황에서 그죠? 신식민지적 상황이나 아니면 식민지가 아니라도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NLPD 문제가 심각하겠죠. 아일랜드가 북아일랜드하고 남아일랜드하고 나눠진 건 아시죠? 그래서 저기 카톨릭을 하는 아일랜드는 독자 국가고 그 다음에 어때요? 개신교는 영국의 식민지잖아요. 남아일랜드, 북아일랜드가 분리돼 있잖아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어때요?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일랜드에서는 바로 이제 이러한 계급 모순도 있지만 아일랜드 통일하는 문제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LPD라는 분이 우리라는 부분에서는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근데 무식한 사람은 또 뭐라 그래? 야, NL이 어린데 NL이 어렸어, 임마. 저기 뭐야. 막스 레닌주의의 저 유럽이나 이런데 NL 같은 게 어딨어요. 아직도 NL 얘기하고 민족해방 얘기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현실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국의 현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주요 모순이 뭐냐는 그 나라의 사회 구성체, 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 상황에 다른 나라의 기본 모순이나 주요 모순을 그걸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서 막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진정한 사회주의를 비판했어요.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1848년에 프랑스와 독일의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1848년에 프랑스는 어떤 상황이 있으면 자 1848년이에요. 프랑스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언제 일어났어요? 프랑스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왕을 때려잡은 거. 1789년이죠? 프랑스 대혁명. 왕을 때려잡았잖아. 프랑스 대혁명 1789년에 이미 프랑스에서는 1789년에 왕을 때려잡아서 죽인 경험이 있어. 그래서 공화정까지 나왔었잖아요. 다시 물론 뒤에 나폴레옹이 나왔지만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프랑스에서는 1789년에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스가 살았을 때 1848년에는 프랑스의 혁명은 어때요? 어떤 혁명일까? 이제 어떤 의미가 1848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다는 연도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2월 혁명이 생겼죠. 그래서 1848년에 2월에 프랑스,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전부 다 혁명이 일어났어요. 오스트리아 빈체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혁명의 성격이 나라마다 달라서. 프랑스에서는 사회혁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봉건제도 왕을 죽였기 때문에 1848년 혁명은 뭐냐면 자유주의자, 옹건 부르주아죠. 자유주의 부르주아와 노동자들이 힘을 합한 사회혁명이라고 그래요. 1848년에 2월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혁명의 성격은 옹건 부르주아와 노동자가 왕당파와 보수 부르주아를 타도하기 혁명. 그래서 루이 블랑이라는 노동자가 우리로 치면 노동부 장관까지 입각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의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사이에 있는 혁명이라 사회혁명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혁명을 얘기할 때는 1848년에 프랑스에서는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이거를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져가서 노동자 혁명으로 가져간다는 주장이 많았단 말이에요. 프랑스에서는. 독일은 어때요? 독일에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즉 독일의 왕을 언제 때려잡았어요? 독일에서 왕정이 언제 물러났어요? 1917년 1차 대전 질 때까지는 독일에서는 왕정이 있었어요. 막스가 살았던 1848년에 프레이션 오스트리아가 다 왕정이었단 말이에요. 즉 1848년이 똑같은데 프랑스에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라 사회혁명이 과제했었고 독일에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즉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군주제를 타도하는 게 독일 혁명이었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한 똑똑한 유학파들이 독일 지식인 중에 프랑스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막스 같은 사람이 1848년에 독일에서는 일단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 노동자와 부르주아가 손을 잡고 저 왕정을 타도해야 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프랑스에서 유학 갔던 애들이 야 막스야 너는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그 글로벌한 걸 모르냐. 조류를 넌 모르나. 야 프랑스에서는 있잖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이미 1789년 다 끝난 얘기고 이제는 사회혁명이고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돼. 독일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지. 그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지. 이게 바로 진정한 사회주의. 그래서 진정한 사회주의라는 거야. 마르크스가 그걸 신랄하게 까는 거야. 너는 진정한 사회주의, 니들은 네가 서고 있는 현실과 네 대가리가 분리되어 있는 놈이다. 네 몸뚱아리는 독일에 있지만 네 대가리는 프랑스에 있는 놈이다. 혁명이라는 그 사회 구조적 모순에 따라 혁명의 과제를 제기하는 거지. 프랑스 혁명을 왜 독일 혁명으로 가져가냐. 사회주의 혁명은 프랑스 혁명이 가져가야 될 과제고 독일은 아직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겪지 못했고 노동계급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못했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돼야 된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1848년 당시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나라의 조건에 맞는 이론을 해. 아까 한비자도 말했죠? 각주구검. 그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어땠다, 레닌이 어떻다,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고, 그 정신을 살리되, 자기가 살고 있는 조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그래서 바로 이게 주요 모순과 기본 모순. 주요 모순이라는 거는, 기본 모순은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적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자본주의 타도라는 게 동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요 모순은 나라의 조건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막스레닌주의를 잘못 배운 사람들은 한국적 상황에서의 사회 구조에서 나타나는 주요 모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막스레닌주의에서 배운 거.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막스레닌주의자가 아니야. 막스레닌의 주장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건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되게 중요한 얘기. 자, 이거는 그 다음에 누가 읽을 차례죠?
이양국 동지가. 모든 모순은 보편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물에 존재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한편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본질에 따라 특성도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 노자간의 모순은 제국주의와 식민지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즉 식민주의 계급 모순은 기본 모순으로서 보편성을 지니지만 민족 모순을 주요 모순으로 제기하는 특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에서 다르다는 거야. 계급 모순이라는 건 하나의 보편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나 식민지나 계급 모순, 자본주의 타도라는 건 기본 모순으로 존재, 이게 보편성이에요. 근데 식민주의 국가에서는 특수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민족 모순이 주요 모순으로 제기한다. 이게 바로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보편성과 특수성. 보편성이라는 거는 공통성. 제국주의든 간에 식민지든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순. 그 다음에 특수성이라는 거는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차이점에서 나타나는 것. 그 차이점이 뭐냐? 제국주의에서는 기본 모순과 주요 모순이 똑같다. 즉 자본주의 타도인데 식민지에서는 기본 모순은 자본주의 타도지만 주요 모순은 이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민족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남한은 그럼 어떻다는 거냐? 남한은 이제 우리 이거 다시 또 황교안 동지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남한처럼 미국의 지배당면에서도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 모두 주요 모순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주력하거나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모순에 대해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사물의 발전 과정에 따라 주요 모순이 달라지므로 한반도가 통일되면 민족 모순은 주요 모순의 지위를 상실한다. 남한은 진짜 어려워. 자, 일제시대는 너무 간단하죠. 일제시대 때 일제도 그 세계적 차원에서 계급 모순에 의해서 제국주의 식민지가 됐으니까 뭐 기본 모순은 뭐 노자 간의 모순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주요 모순이 민족 해방이라는 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다양해. 자본주의가 아직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건 남한은 참 신기한 나라야. 그래가지고 남한 사회를 처음엔 어때요? 일제시대나 1970년대까지는 이게 자본주의냐 봉건주의냐는 논쟁이 있었어. 그래서 자본주의인지 봉건주의인지 반반자를 쓰죠. 그래서 처음에는 반봉건 사회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반봉건이라는 거는 봉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자본주의도 완전하지 못한 이런 거예요. 근데 1970년대에 남한에서 자본주의가 점점 발전하니까 반봉건 대신에 반자본이라는 걸 썼죠. 이거는 이제 반봉건이라 할 때는 사회의 특성이 봉건적인 게 더 강했는데 반자본이라 할 때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자본주의가 더 강한데 완전한 자본주의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반반자는 절반 반자인데 이 절반 반자는 두 가지 반자. 자본주의가 완전하지 발전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반자가 그런 뜻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왜곡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NL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의 한국 사회도 반자본주의 식민지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들은.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 야 반자 절반 반자. 야 남한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무슨 반자본주의야. 절반 반자라고 하는데 이제 주체사상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반자본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재벌 중심으로 그리고 이 재벌이 그 대외 무역을 편향하고 그리고 광범위한 그 자영업자가 있어서 자본주의가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왜곡 평창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반반자를 쓰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남한에서는 어때? 이거는 진짜 자본주의도 발전해가지고 노자 간의 모순 파업하고 장난 아니죠? 최저임금 투쟁 막 이런 상황이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때? 남한이 미국의 지배에서 못 벗어난 것도 사실이죠. 군사 주권도 없고 맨날 외교도 문제도 그러고. 이니까 복잡해지는 거야. 이제 NLPD가 피 터지게 싸우지. 그죠? 일제시대 때라면 NL이 대세였겠지만, 이승만 때까지도 그랬지만, 뭐, 오늘날 이 상황에서는 장난 아니야, 이게 이제. 어떤 게 우열인지, 뭐가 주요 모순인지.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겠지. 야, 이제, 오늘날 남한에서는 계급 모순이 기본 모순이자 주요 모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면한 대중투쟁을 이 총파업이라든가 그죠? 자본주의 총자본과 국가 권력에 대한
투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쪽이 있고,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노동계급이 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으로부터의 지배라든가 남북 평화라든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다만 다른 점은 뭐냐면 노동계급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 주요 모순인 민족 모순을 해결하는 주체는 이제는 노동계급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NL들이 어떻게 하겠어? NL들이 NL들의 생각에서는 주요 모순, 즉 미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통일운동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학생운동이 주력 부대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노동자가 통일운동과, 그죠? 통일운동과 어떤 반미투쟁의 주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어떻게 했어요? NL 쪽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민주노총을 자꾸만 어느 쪽으로 갖고 가? 이제 파업이라든지 자본과의 투쟁보다는 어느 쪽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반미투쟁으로 가져가든가 통일운동으로 가져가려는 거죠. 그럼 민주노총 상집이나 이런 데서 대의원 데서 맨날 싸우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입장이 다를 수가 있냐면, 동시에 하는데, 자, 민족해방투쟁과 개국해방투쟁을 동시에 하는데 어느 쪽에 더 방점을 주냐, 이렇게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먼저 하냐,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어요. 얼마나 재밌어. 이게 지금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오래 하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될 때 2시간 동안 헌법재판소에 끌려갔는데 나한테 이걸 물어봤어. 집요하게 NLPDR을 물어봤더라고. NLPDR을 물어봐가지고, NLPD 계급모순, 민족모순 다 둘 다 중요하다는 거다. 통합진보당의 민주노동당은 그렇게 있었다 그러니까 검사가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NLPDR에서는 NL이 중요합니까? PD가 중요합니까? 민족협약이 좀 왜냐면 이제 주사당으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주사당으로 만들려고, 주사당 개념을 주려고, 내 입에서 이제 민족협약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NL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면 봐라. 내가 그때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정책연구원이어가지고 대원대회라든가 중앙위원회 제출하는 문건, 집권전략위원회도 내가 대표로, 딴 사람 의견을 받고 내가 대표 집필을 했거든요. 다른 문건, 당의 전략도 다 이제 제출한 거니까 내가 쓴 문건이 20몇 개가 증거로 남고 통합정부의 해산 판결에 내 이름이 22번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 집요하게.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둘 다 필요하다. 둘 다 주요 모순이 됐는데 어떤 것에 주력하거나 어떤 것에 선차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 서로 다를 수가 있다. 민주노동당 내에 이렇게 다양한 집단들이 있다. 민주노동당이나 통합진보당이 민족해방, 민족모순을 먼저 하거나 먼저 주력해야 된다고 입장이 정의된 게 없다. 서로 다양한 입장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그래서 통일이 되면 어때요? 주요 모순의 지위는 상실하죠. 자, 그러면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를 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야, 통일이 뭘 필요해? 너 유럽에 안 가봤어? 유럽에 가면 있잖아, 국경이 없어. 독일, 프랑스 국경 없죠? 그죠? 네. 야, 그리고 같은 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한 나라만 있어? 게르만들 봐. 오스트리아도 있고 독일도 있고. 그 영어 쓰는 미국하고 캐나다 봐봐. 왔다 갔다 하고 왜 반드시 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어때? 자, 게르만을 봅시다. 게르만 민족의 막스 시대 때의 막스의 공산당 선언이나 막스의 독일에서의 공산주의 요구에서 보면 막스의 요구는 게르만의 통일국가예요. 마르크스가 민족모순에 관심 없다거나 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막스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독일이 언제 통일됐어요? 완전 통일된 건 1871년에 독일 제국이 생기면서 통일이 됐어요. 그죠? 1871년에 막스가 1818년에 태어났으니까 1871년이면은 50 몇 살 때인가? 50 몇 살 때까지는 막스에게 있어 독일 통일, 즉 독일의 민족 모순이 막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라살과 막스가 대립한 것도 바로 독일의 민족 모순이에요. 독일 통일의 방법.
프로에이션을 중심으로 소통을 할 것이냐가 라살의 주장이었고, 마르크스의 주장은 오스트리아까지 포함한 대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비스마르크가 오스트리아를 전쟁에서 이겨고 오스트리아를 배제시키면서 프로에이션 중심으로 소통일이 된 게 1871년이에요.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산당 선언 아는데 독일판 공산당 선언이 또 있다는 거 알아요? 공산당 선언은 유럽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거고, 독일에서 공산당 선언을 또 마르크스가 썼어요. 이걸 독일에서의 공산주의자 요구라고 그래. 바로 이제 독일판 공산당. 여기서 첫 번째가 바로 독일 통일이야. 마르크스는 1871년에 독일이 통일됐으니까 1871년 이후에는 어때요? 민족 모순이 어때? 이제 사라졌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 후반기에는 마르크스가 뭐 독일 통일 없는데 민족 사람인데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그 전까지는 마르크스는 이 민족 모순, 독일 통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마르크스가 말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두 가지. 하나는 군주제를 혁파하는 것과 두 번째는 분열된 독일을 통일하는 거예요. 독일 제국은 어땠냐면 빈 체제, 라플레옹이 독일을 점령했다가 했는데 1815년이 빈 체제인데 빈 체제 전까지는 독일이 몇 개 나라로 이룬 줄 알아요? 300개 나라로. 300개. 1815년에 나폴레옹이 점령하고 나서 1815년 나폴레옹이 붕괴되면서 빈체제가 됐는데 빈체제 때는 좀 정지해서 그때 몇 개 나라가 있는 줄 알아요? 38개 나라가 있었어요. 막스가 청년 시대 때 자기 민족이 38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다고. 그 막스는 프로이션에 살았고 그 38개의 나라 중에서 프로이션과 오스트리아가 가장 힘이 셌고 이 두 나라가 독일 통일의 주도권을 잡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고. 여러분이 막스라면 민족 모순에 관심 없었겠어요? 당연히 엄청나게 관심. 더군다나 막스가 태어난 곳은 어느 곳이냐면 막스가 태어난 곳은 막스 태어나기 30년 동안 나폴레옹이 점령해가지고 나폴레옹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라인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치면 한강인데 백제하고 신라가 어때요? 고구려. 한강을 놓고 왔다 갔다 했죠. 라인강을 놓고 사이좋게 독일과 프랑스가 그 국경선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프랑스가 라인강을 넘어와가지고 독일이 차지해야 될 땅에 프랑스가 계속 점령을 해서 거기가 막스가 살았던 곳이야.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은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스의 집안도 독일 사람이지만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친프랑스파야.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을 지지해. 우리로 치면은 저거네, 뭐 친일파 비슷한 거죠. 그죠? 그런 조건이야. 그래서 막스가 태어난 곳이 바로 민족모순 쪽에서 라인 지방의 영역을 두고 프랑스와 독일이 대립했던 것이고 독일이 통일하려면 어때요? 독일이 통일하려면 라인 지방을 점령하고 있는 프랑스를 내몰아야겠죠. 즉 비스마르크가 통일하려면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통일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와 전쟁에서 이기는 거. 1866년 보불전쟁,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이겼고 두 번째는 라인강을 점령하고 있는 프랑스를 몰아내서 프랑스가 마치 일본 놈하고 똑같아. 일본 놈이 한국 통일되는 거 반대하죠. 그 당시 프랑스가 독일이 통일되면 엄청난 강대국이 되기 때문에 독일 통일이 반대해서 독일을 분열시키고 독일의 영토를 라인강을 넘어와가지고 장악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독일 통일을 하기 위해서 비스마르크가 나폴레옹 3세를 일부러 모욕을 줘가지고 먼저 선전포고를 해가지고 독일이 통일되는 거라고. 이와 같이 민족모순, 주요 모순의 지위는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르고 서유럽에서도 민족모순의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역사적 조건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남의 나라의 조건, 남의 나라의 주요 모순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고 주요 모순이라는 자기 나라의 조건에 맞는 것, 이것이 된다는 것. 일단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